그날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집거실에서 내 동생 민준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이 집에서 나가. 이건 내 거야.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그저 만족스러운 미소를 주고받을 뿐이었다. 그 미소가 나를 더 아프게 찔렀다. 나는 김지은, 30살,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스스로를 지켜온 여자였다. 하지만 그 순간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그들의 침묵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왜 나를 지키지 않는 거지? 왜 항상 민준만? 그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 이 집이 왜 내 거야? 민준은 주저하다가 결국 털어놓았다. 그의 부동산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을 위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민준을 위한 변명일 뿐 나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오래된 상처가 터져나왔다. 할머니의 유언장을 떠올리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내 거야. 너희가 숨긴 진실이 모든 걸 바꿀 테니까. 그 배신의 무게가 나를 복수의 길로 이끌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민준의 무대였다. 그는 부모님의 자랑거리, 축구 선수 꿈을 키우는 골든보이였다. 나는 그저 지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존재였다. 10살 무렵 그 차이를 깨달았다. 부모님은 민준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코치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민준이가 프로 갈 수 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 어머니는 경기장에서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관중석에서 혼자 패턴을 그리며 옷 디자인을 스케치했다. 내 그림을 보여주면 그들은 좋네라고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민준의 경기 결과로 돌아갔다. 돈은 항상 민준 쪽으로 흘렀다. 그의 축구 장비가 먼저였고 집안 예산이 빠듯해도 나는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모았다.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가 말하며 내 긴 교대 근무를 무시했다. 그 상처는 깊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존재여야 하는데 나는 왜 항상 소외됐을까?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13살에 헌 옷으로 스커트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주고 17살에 학교에서 패션쇼를 열었다. 체육관을 런웨이로 바꾸고 친구들이 내 디자인을 입고 걸을 때 관중의 함성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부모님은 민준의 원정 경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 다음에 가자. 아버지의 전화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아픔을 달래준 건 할머니였다. 그녀는 나와 함께 앉아 바느질을 가르치며 지은아, 너는 특별해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오래된 재봉틀에서 나온 천으로 나는 꿈을 꿨다. 창조자가 되라. 그녀의 말이 내 등을 떠밀었다. 18살에 지역예술대회에서 디자인 상을 받았을 때 부모님은 민준의 대학 진로를 논의하느라 축하해라고만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 상장을 냉장고에 붙이고 지게 내 첫걸음이야 라고 안아줬다. 그 믿음이 나를 지켰다. 가족의 천대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늘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강남으로 이사해 내 미래를 개척했다. 23살,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작은 대출로 번화한 거리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커피와 꿈이라는 이름으로 내 디자인 감각을 넣어 인테리어를 꾸몄다. 커피뿐 아니라 수제 디저트와 소규모 워크숍을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시작은 힘들었다. 재료 공급업자가 사라지거나 예산이 바닥나거나 밤새 레시피를 테스트했다. 실수는 쌓였지만
각 실패가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나는 단순히 카페를 짓는 게 아니었다. 스스로를 증명하는 중이었다. 우연한 만남이 변화를 가져왔다. 지역 비즈니스 모임에서 변호사 친구 수연을 만났다. 그녀는 내 카페 계획을 듣고 기건탄탄해. 하지만 계약서를 봐야겠어 라고 말했다. 그녀의 조언으로 임대 조건을 고치고 법적 함정을 피했다. 우리는 곧 친구가 됐고 그녀는 내 사업의 법적 수호자가 됐다. 반면 민주는 부모님 돈으로 부동산에 손을 댔다. 그들은 그에게 수억을 투자했지만 나는 나면으로 버텼다. 한 번 부모님이 돈을 제안했지만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했다. 그 돈은 빛처럼 느껴졌다. 내 카페는 서서히 빛을 발했다. 첫 해에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지역 잡지에 강남의 창의적 카페로 소개됐다. 손님들이 늘었고 젊은이들이 워크숍에 모였다. 민준의 사업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부모님은 걱정만 할 뿐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저 내 길을 갔다. 카페는 내 증거였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빛날 수 있다는. 지난달 할머니의 변호사로부터 온 편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유산에 대해 연락주세요 라는 문구가 내 가슴을 조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나는 이미 슬픔을 이겨냈지만 이건 달랐다. 서울 시내 사무실에서 변호사는 할머니가 집을 당신에게 유언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집, 추억 가득한 그곳이 내 거였다. 지은이 이 집의 따뜻함을 지킬 거라 믿어요 라는 할머니의 글자가 읽히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나를 진짜 봐줬다. 그런데 충격이 왔다. 민준 씨가 2년 전 유언장을 이에 제기했어요. 졌지만 당신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배가 꼬였다. 동생이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사실. 왜 나를 속였지? 수연에게 전화했다. 이걸 조사해줘. 그녀는 곧 답했다. 민준이 부모님에게 유언장이 없다고 거짓말했어. 집이 가족 거라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충격을 삼켰다. 민준의 동기는 명확했다. 그는 항상 모든 걸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 골든보이의 자격 증상. 하지만 이건 집이 아니었다. 통제와 배신이었다. 할머니의 강해져라 라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유언은 내 싸움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가족 집에 갔을 때 민준이 폭탄을 터뜨렸다. 이 집 팔아야 해. 나가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물었다. 왜 팔아? 무슨 일 있어? 민준은 결국 털어놨다. 사업 실패로 빚이 쌓였고 집이 구원이라고. 가족을 위해 라고 했지만 그의 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 부모님의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들은 항상 민준을 선택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팔 수 없어. 이 집은 내 거야. 할머니 유언장으로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 그는 소리쳤다. 부모님의 미소가 사라졌다. 유언장,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서류를 꺼내 보였다. 2년 전 나만 유언 받았어. 공증됐고 민준 내가 이에 제기했다가 졌지. 민준의 눈이 커졌다. 비밀이 드러난 순간. 아버지가 일어나 이건 가족집이야 라고 했고 어머니는 할머니가 왜? 라고 중얼거렸다. 논쟁이 폭발했다. 민준은 내가 질투해서 그런 거야 라고 비난했다. 나는 웃었다. 질투.
나는 스스로 살아. 내가 빚을 갚으려고 내 집을 팔아 부모님은 가족을 찢지 마라고 했지만 나는 내 미래는 이라고 반박했다. 집을 나서며 민준의 위협이 메아리 쳤다. 다시 싸울 거야. 부모님의 배신이 최종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믿음이 나를 불태웠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2주 후 가족 재정을 파헤쳤고 예상보다 끔찍했다. 민준의 요구가 단순하지 않다는 느낌에 수연에게 조사를 부탁했다. 그녀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부모님이 집에 이중 담보를 잡혔어. 민준 사업에 수억을 빌려줬고 이제 연체됐어. 은행이 압류할 수 있어 내 위가 뒤집혔다. 내 집이 민준의 무모함 때문에 위험했다. 다음 날 부모님을 찾아갔다. 왜 담보를 말 안 했어? 서류를 들이밀었다. 아버지는 창백해지고 어머니는 시선을 피했다. 민준을 도운 거야 라고 변명했다. 나는 분노했다. 내 집을 위험에 빠뜨렸어. 어머니가 지으나 내가 갚아. 가족을 위해 라고 말했다. 웃음이 나왔다. 그들이 민준의 실수를 나에게 떠넘기다니. 이기적이라고? 내가 민준을 먼저 뒀으면서 그들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 미래를 생각해라고 했지만 나는 내 미래는 이라고 대꾸했다. 그 침묵이 무거웠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 수연에게 말했다. 집을 지켜야 해. 그녀는 은행에 소유권을 통보하고 소송을 준비했다. 매 단계가 전쟁 같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은 할머니의 유산이었고 나는 그걸 지킬 가치가 있었다. 가족의 선택이 나를 여기로 밀었고 이제 나는 내 가치를 지킬 차례였다. 스포켄으로 돌아온 나는 수연과 함께 집에 대한 선택을 고민했다. 담보 혼란이 끝나지 않았고 싸움은 계속됐다. 나는 할머니의 신뢰를 지키며 가족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제안했다. 집을 지키고 부모님을 살게 해줄게. 하지만 민준 천대를 인정하고 더 이상 돈을 주지 마. 공정한 거래였다. 재건의 기회. 일주일 후 집에서 만났다. 제안을 하자 아버지가 협박이냐라고 비난했다. 어머니는 이기적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준이 필요해.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을 변호했다. 내 가슴이 무너졌지만 놀랍지 않았다. 그 선택이 내 결정을 밀었다. 수연에게 타협 끝났어. 유언을 강제해라고 말했다. 그녀는 소송 변호사를 불렀다. 길어질 거야 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안도했다. 처음으로 경계를 세웠다. 6개월의 법정 싸움, 증언, 매일, 부모님은 가족 자산지라고 주장하고 민준은 유언 무효를 외쳤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법원은 나를 소유자로 선언하고 30일 내 퇴거를 명령했다. 승리였지만 기쁘지 않았다. 부모님의 짐 싸는 모습을 보니 초현실적이었다. 아버지는 눈을 피하고 어머니는 배신자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은 빚에 허덕이며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나는 비웃지 않았다. 그의 추락이 대가였다. 집을 얻은 나는 할머니의 비전을 실현했다. 할머니의 유산으로 리모델링의 카페 확장 공간으로 만들었다. 거실은 디자인 쇼룸이 됐고 워크숍을 열어 젊은이들을 초대했다. 첫 이벤트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곳이 살아있어 라는 말이 할머니를 기뻐하게 할 터였다. 이 싸움은 재산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가족은 나를 이기적이라고 불렀지만 경계와 정의는 탐욕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내 삶을 쟁취했다.
할머니의 믿음이 나를 이끌었고 집을 창의 공간으로 바꾼 건 그녀를 위한 헌정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족의 균열, 영원한 침묵이었다.